홍진역에 교수님 계시고 미학 박사이신 김성원 교수님 계시고 오늘 강의를 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바로 이렇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적 발언으로서의 공공미술, 그러니까 공공미술에 대한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공공미술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공공미술에 담겨있는 조금 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공공미술이라는 현상에서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는 게 저희 강의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미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형용모순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형용모순이라는 우리 논리학에서 동그란 사각형을 그리라는 말이 형용모순입니다. 여러분 결코 동그란 사각형을 그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술에서는 좀 가능한 말이기도 하죠. 사실 이 공공이라는 말과 미술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그 개인적인 작업이고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공공이라는 말은 사적인 영역을 일단 조금 옆에 두고 오히려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기보다는 모두를 위한이라는 것이 이 파블릭, 공공의 원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는 공공미술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죠. 어쨌든 저는 나중에 중간에 한나 아렌트라는 한 학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나 아렌트의 그런 공공성 개념이 어쩌면 공공미술에 담겨져 있는 그런 형용모순적인 것을 해결하는 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지금까지 사적인 작업으로만 머물렀던 미술이 어떻게 공적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파블릭 같은 공공미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어요. 일단 보면 넓은 의미의 공공미술과 좁은 의미의 공공미술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혹은 공공영역에 이렇게 전시되거나 설치된 작품 혹은 행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리적 대상만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혹은 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행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작품,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도 공공미술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혼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공공미술이 아니죠. 그러나 마을 한복판에서 주민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공공미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좀 좁은 의미로 보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공공미술의 출발은 60년대 공공미술의 출발은 미술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술관이라는 집에서 가출을 한 셈이죠. 공공미술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출한 건 대지미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출한 게 공공미술. 그러니까 대지미술과 공공미술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오늘은 시간상 대지미술 부분을 생략하겠는데요. 어쨌든 60년대에 미술관 밖을 뛰쳐나온 미술, 이렇게 공공미술로 좁게 정의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작품들은 그 작품 오브제만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품이면 이것만 중요시되었다는 거죠. 그게 모더니즘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공미술에서는 이 오브제, 이 대상만이 아니라 이것이 놓이는 장소, 이것이 놓이는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만약 이게 리우 미술관에 전시실에 놓이면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혹은 길거리에 놓이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특정성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이 대상이 놓이는 장소를 고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소의 어떤 특수성, 특징성을 고려하는 미술이다. 혹은 일반적으로 굳이 도시공간은 아닙니다만 공공미술의 출발은 사실 도시공간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공공미술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나 그 출발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도시공간에 설치된 미술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가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공동체가 강조되는 그런 미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보자면 공적 영역 혹은 공공 영역에서 어떤 사회적 이슈, 즉 주제들이죠. 사회적 주제들을 재현하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그러한 미술 등등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는 대충 이 정도의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이러한 공공미술의 설명들이, 그러니까 위에 그만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이러한 설명들이 공공미술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미술의 자율성 문제와 그 다음에 미술의 공공성 문제의 그 관계는 아직 이러한 정의들로 해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현상적인 설명들이죠. 이 두 개가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현상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미술과 공공성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런 현상적인 정의를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메뉴가 잘리네요. 이게 여기서만 잘리네요. 괜찮아요. 예. 제 모니터에서는 잘리는데 오케이, 여기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공공미술의 그 전개 단계를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공미술에 관련된 글을 보면 이 4단계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언급하죠. 첫 번째는 건축 속의 미술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공장소, 도시 디자인,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이렇게 4단계로 흔히 설명을 합니다. 건축 속의 미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술이라는 것이 꼭 미술관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건축의 안과 밖에 설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미술관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면 건축물 안에, 그 다음에 바깥에 일종의 건축과 미술의 만남을 도모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미술관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공공영역 혹은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작품이 설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미술과 이렇게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죠. 그리고 도시 디자인 미술은 이 도시를 해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그 도시 공간을 디자인 개념으로 다시 재설계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에 어떤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한다든지, 혹은 벤치, 혹은 공원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보다 더 쾌적하고 보다 더 세련되고 또 보다 더 미적으로 그 공간을 보이게 하는데, 그게 도시 디자인이죠. 우리 서울에서 지난 시장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오세훈 씨. 예. 오세훈이요. 예. 그분이 상당히 이 도시 디자인 속의 미술을 추구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장에 들어왔으면 또 이 디자인 쪽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그러니까 오브제 중심, 장소 중심의 이런 미술이 아니라 주로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이기보다는 가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유형적인 것, 그리고 결과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과정을 많이 중시한다고 아까 어떤 분도 밖에서 과정이 중요성이 되고 지속 가능성. 그러나 아마 마을 미술 프로젝트도 문학 관광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막판에는 결과에 치중하게 돼요. 아무리 과정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핵심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 자체보다는 작가와 주민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 등등의 혹은 사회적 이슈 등등에 관심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축 속의 미술은 건축과 미술의 어떤 새로운 만남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공공도시 디자인은 장소 특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지역 공동체 사회 이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시적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물론 도움을 주기는 하죠.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런 도식으로 공공미술을 이해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공공미술의 역사는 한 40년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공공미술은 저 아득한 옛날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공공미술입니다. 동굴 안에 살던 선사시대인들이 다 이렇게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하나의 예술 운동으로서, 그다음에 미술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1960년대 중후반에 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3년이니까 한 공공미술의 역사는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공공미술의 역사를 40년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미술이 왜 1960년대 중후반에 등장을 했느냐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결국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발입니다.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서 등장했던 게 공공미술이죠. 대지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고로 여러분들 모더니즘 미술하면 그게 그죠? 이게 어느 시기고 쉽지는 않습니다. 모더니즘 미술을 규정하는 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19세기 말 인상주의에서부터 195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70년가량, 60, 70년가량을 우리 미술에서는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시기를 요약해보면,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인상주의죠. 인상주의에서 1950년대 말, 그러니까 팝아트가 나오기 바로 전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런 회화가 주도적이었던,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 다음 1950년대 말 정도까지가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 논의를 하는데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더니즘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이었습니다. 이렇자면 이 오브제를, 이 대상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 작품 자체에. 그러니까 작가의 힘이 상당히 강한 게 모더니즘 미술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 작품을 완결해서 완전히 만들어서 일반 감상자들에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굉장히 이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작품을 완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쉽게 말하면 완제품의 한 형식으로서 대중들에게, 관람자들에게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공공미술은 이러한 작가 주도적인 미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거죠. 작가 혼자 다 해먹느냐, 혹은 그 형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학술적으로 하면 자기 충족적, 자기 완결적인 그런 형식에 중점을 두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서 혹은 비판으로서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존 윌렛이, 이게 초판 표지입니다. 초판 표지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것은 아트 인 시티인데요. 아트 인 시티. 원래 존 윌렛의 원제는 67년대냐 그것은 뭐가 붙어 있어. 오케이. 어쨌든 67년에 출간된 아트 인 시티에서 언급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공공미술 비슷한 용어는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7년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금방 우리 공공미술의 역사는 40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약 40년이죠. 이 40년의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까지 한 20년간이죠. 묘하게 한 20년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요거 뒤에 가지고 보시면 1960대 중반에서 1980년대 말까지 공공미술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장소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이트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고 플레이스, 그다음 스페이스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이트와 혹은 플레이스, 곧 장소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미술이었습니다. 반면에 90년대 초반 이후, 그러니까 1990년, 정확하게 말하면 1991년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세는 물론 1999년대 이후에 장소 중심의 미술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난 게 199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로 장소를 강조하기보다는 소통 중심적인 그러한 공공미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40년간 공공미술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축은 장소와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난 40년간의 공공미술은 장소와 소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념 혹은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장소,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소통. 먼저 장소로서의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소로서의 공공미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박물관, 미술관을 벗어나서 장소 공공 영역에 전시되는 미술이다. 혹은 자기 완결적인 그런 모더니즘 미술을 요구하는 미술이다. 혹은 작품이 설치되거나 전시되는 그런 장소의 컨텍스트, 맥락을 중시하는 미술이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디자인을 위한 미술이다 등등. 이제 이러한 설명들이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소통으로서의 공공미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보통 사적 개인적 취향의 미술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미술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소통 중심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기는 하는데요. 미술 감상에서 소외되는 그런 대중을 위한 미술이기도 합니다. 또한 난해한 형식, 모더니즘 미술은 기본적으로 난해하거든요. 형식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 중심주의적인 그런 미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난해한 추상 형식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미술이고,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는 아틀리에를 떠나서 지역, 공동체, 사회적 이슈들,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혹은 참여, 앙가주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앙가주망 커뮤니케이션,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미술 등등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공공미술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위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우리가 전개되어 온 공공미술을 장소 중심 그리고 소통 중심의 공공미술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냥 여기와 관련된 미술을 한번 보죠. 이것은 프린트에 없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프린트값을 아끼려고 이 그림은 그림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림 부분만. 그냥 올덴버거 공공미술 작가들은 너무 많죠. 우리가 그냥 샘플로 몇 분만 소개해드립니다. 올덴버거, 역시 올덴버거, 미안 못 알려지겠네요. 올덴버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요. 기독 초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청계천에 있는 스프링. 이 올덴버거의 이 작품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한 30억 정도 들었는데 30억인데 35. 올덴버거 작품으로는 싼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신세계 백화점 위에 있는 제프콘스 작품이 신세계가 일단 공표하기로는 300억에 구입에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통 반값 정도에 사니까 150억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 있는 제프콘스 작품 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게 20분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났지만 저는 올덴버거의 이 스프링에 대해서 비교적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장소를 무시한 기타 등등 굳이 왜 해외 작가를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네, 그것도 하나의 논란 주제가 되긴 하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때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스텔라의 아마벨이 무역센터 앞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게 흉측하다고 해서, 한때 이렇게 가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상황은 또 달라졌죠. 그만큼 이렇게 심리안이 또 조금은 넓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때 이제 이걸 가리는, 이 나무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 가리는 역할로 심었던 거죠. 이거는 광화문에 있는 김영원 선생님의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골덴버그의 스프링과 김영원 선생님의 세종대왕, 어떤 것이 장소 특징성에 더 적합한가요? 이게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원 선생님하고 또 관계도 있고. 네, 이순신 장군 있고, 뒤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앉아있죠. 어떻습니까? 공공미술로 적합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공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일단은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에 설치된 공공미술 중에서 이 시카고 공공미술이 많은 예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공공미술 조금 소개해드리죠. 이게 시카고에 있는 피카소요. 피카소가 원래 이게 거의 기증을 한 셈인데요. 원래 제목이 없었다가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그냥 작품 제목도 이렇게 피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마파노비치 목이 없는 게 특징이죠. 우리나라의 이 정연 선생님하고 조각가 정연 선생님하고 작품이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아마파노비치의 아무랑 한 수십 개가 이 광장에 있습니다. 뭐 굉장히 동감이 가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다 목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기다 목 없이 살고 다른 목을 얹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집에 가면 가면이 한 3, 40개 있는데 아침에 올 때마다 이렇게 가면이 갈아가면 오늘은 마음미술 프로젝트 오니까 그게 적절한 가면을 쓰고 온 거였습니다. 이게 샤갈의 사계절 작품인데 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타일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있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지금 리오 미술관에 칼드전 아직도 하고 있죠. 어쨌든 칼드의 플라멩고 조형적 역동성이 좀 엿보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가 아예 일종의 조각 파크이기도 한데요. 이게 전체 전경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유명한 카포의 작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사의 작품이 보입니다. 이 두 개가 유난히 눈에 보이죠. 이 두 개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시카고에 가보신 분은 뭐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일명 빈이라고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콩같이 생겼으니까. 카포의 파운드 게이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변형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카포는 역시 리움 미술관에서 올해도 대규모 전시를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인데요. 역시 밀레니엄 파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쌍이에요. 두 개의 쌍이고 이게 일종의 미디어 아트이기도 한데요.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얼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시카고 시민 한 1000명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얼굴을. 그리고 여기 입에서는 물이 나와요. 이 물이 저벅저벅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한 쌍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플랜사의 흥미로운 작업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얼굴이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미소지고 여기서 영상인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조그마한 이제 모자이크가 모자이크가 하나씩 여러분 전광판 바뀌듯이 이게 하나씩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다른 얼굴로도 이 얼굴로 되고 시간에 따라서요. 이게 뭐 특별한 유명한 사람 얼굴이 아니고요. 시카고 시민 1000명의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성공한 공공미술로 평가받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명한 마야린의 베트남 참전 기념물입니다. 보시면 보통 기념물이라고 한다면 뭐 웅장하고 막 총칼 이렇게 하고 하는 기념물이 대부분인데 마야린은 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V자형으로 공공미술, 그러니까 기념물을 아주 낮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리석입니다. 금은 대리석이 있고 이 대리석의 특징은 굉장히 반사력이 강해서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돼요. 대리석 안으로. 그리고 이게 보면 다 참전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념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흔적을 만지고 기억하는 게 그게 기념물의 최고의 덕목이죠. 마야린의 이 작품은 감상자를 이렇게 그 관람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낮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떤 작가가 어떤 식으로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 속에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또 기념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굉장히 아련한 무엇이 남게끔 마야린이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뭐 조형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살린 기념물의 의미를 잘 살린 그런 성공적인 공공미술의 사례로 흔히 꼽히는 게 이 마야린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보시면 한 좌대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대를 예술가용으로 그러니까 예술 프로젝트로 활용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트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죠. 여기서 온갖 작가를 이렇게 선정해서 그 작가가 이 좌대에서 온갖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가는 매년 바뀝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앤소니 고엄니,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앤소니 고엄니가 2009년 그리고 2010년까지도 2년 정도 했을 텐데요. 원앤어라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고엄니가 이제 작가가 되었는데 선정 작가가 되었는데 이 고엄니의 이 작업이 독특합니다. 이 좌대에 보시면 이 그림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한 2,400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위에 올라가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좋습니다. 가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몸에 물론 안전망은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서 피리를 불기도 하고 이 아줌마는 핑크꽃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멋지죠. 자대 위에 올라가서 우산을 이렇게 쓰고 한 몇 시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시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는 거죠. 컨셉이 아주 뛰어나죠. 근데 우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컨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역 앞에서 이걸 살짝 본뜬 게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잘 활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은 아니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그러니까 소통 중심의,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작가와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이슈, 문제들을 함께하고는 이것도 역시 프린트는 없습니다. 요것만 일부러 제가 빠뜨렸어요. 그런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여러 파트인 액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번역하면 행동하는 문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중퇴 거주자들의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노동조합원의 그런 공동체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과 같이 협업하는 도시 생태환경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들. 그 당시 90년대는 에이즈 환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문제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컬처 인 액션에 참가했던 작가들이 에이즈 작가들과 함께 흥미로운 거는 채소를 재배합니다. 수경으로 이렇게 채소를 재배해서 그걸 판매를 하죠. 일반인들에게 에이즈 환자가 기른 채소를 먹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인식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비밀인가 시카고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카고는 범죄율이 미국에서도 높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슬럼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가 빈민가에 있는 그 청소년들과 함께 비디오 프로젝트를 해요. 이게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아직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몇몇 사례들입니다. 크게는 한 8개의 프로젝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주도했던 인물들이 거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그러니까 뉴 장르 파블릭 아트의 주도적인 인물은 흥미롭게도 다 거의 여성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주도했던 수잔 레이시라든지 수시 개벌릭도 이론적으로 이제 이분들은 주로 이제 현장 속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작업을 뒷받침한 게 수잔 레이시라든지 수시 개벌릭입니다. 두 분 다 또 여성이죠. 제이콥 루드비갈 코에스타인 대표적인 4명이 되겠습니다. 몇몇 예를 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작업들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 아니라 일반적인 커뮤니티, 공동체라든지 지역, 그 다음에 지역 중심, 공동체 중심, 사회적 이슈 중심,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거의 1990년대 행동하는 문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행동하는 문화가 표방하는 것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선언들, 그 다음에 이론들, 그 다음에 현장성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적 환경이 다른데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크게 9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그 칼적인 액션에 행동하는 문화의 그런 프로젝트가 표방했던 것과 지금의 그 한국에서의 그런 프로젝트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몇 작업들은 예입니다. 함께 주민들과 정원 만들기,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사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죠. 행동하는 문화는 일단 배제했던 게 화려함을 배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흑인들이 20세기 중반기까지 벽에다가 많이 그렸던 거, 그게 다 훼손되고, 그 다음에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복원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자리에는 흑인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빗바래고 또 지워지고 또 낙서로 막 얼룩지고 한 것을 다시 작가들이 참여해서 이걸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 흑인들의 뭐랄까요, 그 삶의 영역을 상당히 존중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이것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렸던 것을 복원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여러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제가 독일에서 2006년도에 독일에서 왔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직접 이 프로젝트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아는 작가들도 좀 참여하고 그래서 저도 많은 미술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만 인천에서 하는 거 기타 등등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없어요. 그러나 이 2007년도에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성공한 프로젝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세종시 그 개발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그 많은 마을들이 사라져갔죠. 그 중에 하나가 종촌입니다. 종촌이라는 곳이 세종시 개발에 따라서 이주를 해야 되고, 물론 뭐 강제성도 있고 뭐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지만, 떠나기 전에 작가들이 주체가 돼서, 이건 관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작가들이 물론
펀딩을 조금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이 종촌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해서 작가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제목도 좋아요. 종촌 가슴에 품다. 이게 이제 이루어졌던 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프로젝트의 도식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상봉 작가 백종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기 전에 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보죠. 이런 거 보면 왠지 막 가슴이 찡해요. 네. 그다음에 아주 흥미로운데 그 정촌의 가운데 보면 이 수다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얗게 칠을 해서요. 하얗게 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죠. 원래는 수다식이에요. 수다만이죠. 근데 어디 보면 수다를 뜨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마을의 FBI이고, 모든 비밀,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수다실의 주인 양반이 마담이 최고의 권력자죠. 그만 건긋하면 뭐 역사적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게 마담 분이죠. 2대째 있다고 그래요. 2대째. 보면 이게 사진입니다.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 현장에 보존되어 있고, 이게 그 주인 양반의 사진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약간 억지됐어요. 워낙 리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재욱 작가가 제목을 미술관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마을에 대한 어떤 기억과 그 다음에 어떤 사라짐, 그 다음에 그 흔적, 어떤 그 회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공동 작업을 했죠.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보내주더라고요. 예, 이거 이슈 프로젝트요. 더 좋은 곳으로 살게 해주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더 좋은 곳은 없죠. 그리고 이 말 미술 프로젝트에 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잘 찍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게 옮길 때 논리가 그러니까 모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모으니까 더 역시 이게 또 영록초들도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줄게. 일종의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길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버스 표지판에 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찡해요. 이렇게 웃고 있고 안녕하지만 뭔가 찡해요. 더 흥미로운 건 이거와 대비되는 겁니다. 열린 행정, 희망 주는 연기군. 그래서 주민들이 하늘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연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 희망 주는 연기가 아니라 연기군 어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40년간의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공공미술의 몇몇 사례들, 그러니까 장소에서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소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던 공공미술, 그리고 소통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던 공공미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힘들게 왔는데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 설명에 대해서 한번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해요. 우리가 첫 번째 공공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것은 프린트로는 지금부터 프린트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끝났으니까. 5페이지 부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페이지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미술은 미술관을 벗어나 공공장소비, 공공영역 속에 있는 미술이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공공미술의 태동이 그러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술관 밖에만 공공성이 있고 미술관 안에는 공공성이 없다. 이것처럼 단순하고 도식적이고 무지막지한 편견도 없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술의 확장으로서의 공공미술을 이해해야지 이제 공공미술은 끝났다. 작가의 역할은 끝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대미술관 출발, 대표적으로 루브르 미술관이요. 루브르 미술관 같은 경우, 루브르 미술관이 완공해서 미술관으로 바꿀 때 내건 이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념. 그것이 공공성과 개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내건 게 18세기 말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이 출발할 때부터도 그런 공공성을 내걸었어요. 물론 이 공공성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공공성과 개방성은 아무래도 교육이고 계몽적인 공공성이죠. 좀 일반적인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은 원래 출발할 때부터 근대 미술관이 출발할 때부터 어쨌든 공공성을 표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한 3, 4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났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술관 자체 내에서도 오늘날 공공성 굉장히 중요해요. 미술관의 핵심 와도가 지난 20, 30년간 미술관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소통입니다. 미술관학, 박물관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많은 현대 미술관들은 복합 문화 공간을 추구합니다. 거기서는 소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라든지 파리 발전소를 이렇게 바꾼 미술관, 프랑스의 pompidu 센터 미술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미술관 기능 플러스 공공성, 소통, 복합 문화 공간 이것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술관에는 공공성이 없고 미술관 밖에만 공공성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공공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을 탈피한 벗어난 그런 미술입니다. 흔히 공공미술을 설명할 때 모더니즘의 형식을 극복한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확실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공공미술이 굉장히 자기완결적이고 작가 충족적이고 작가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벗어나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미술이라는 점에는 일정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두 가지 정도 먼저 짚고 세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더니즘 미술도 공공미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미술에서 모더니즘 미술을 비판하고 나온 미술이라고 해서 공공미술에서 모더니즘 미술은 절대 안 돼! 다 빼버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넓은 의미에서 미술은 늘 장소 및 환경을 고려해 왔습니다. 장소 및 환경을 고려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미술이 아무리 장소 특정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사실 공공미술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 중에는 원래 장소보다는 작가의 작품성이 더 중요시 되었다가 그 다음에 공공미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미술 작가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 저는 공공미술 작가예요. 한때 유행처럼 예를 들면 지방의 모 대학 같은 경우는 공공미술학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과를 개설한 것도 있어요. 상당히 트렌디한 과목이죠. 지금 없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몇몇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래 장소보다는 그 자체가 중시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도 소개한 앤서니 고미와 보롭스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두 작가는 원래 공공미술하고는 원래 큰 관계가 없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공공미술의 사례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작가죠. 그리고 이 보롭스키의 작품은 우리 광화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앞에 만치지라는 사람이 보롭스키의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치지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 흥국생명 광화문에만 있나요? 아니요. 세계의 유명한 도시, 뭐 시카고에도 있고요. 유명한 도시에 이 마치지라는 사람 있습니다. 장소를 고려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딱 하나 이 흥국생명 앞에 세워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공공이 장소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장소 일반적인가. 그러니까 그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놓는다. 여기에 대해서 장소 일반적인 작품이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애소니 곰리의 이 북부의 천사는 애소니 곰리의 이 북부의 천사는 영국의 이 광산도 조금 이렇게 테라케가는 광산 도시에 설치된 겁니다. 처음 90대 중반에 이것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요? 이제 좀 테라케가는 이 광산 도시를 좀 기념할 만한 멋진 기념물을 주민들은 원했거든요. 세금으로 세우는 건데. 그런데 곰리가 보여준 게 이런 그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앉아있어요. 요만하네요, 사람이. 저거 싼덩어리입니다.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언덕 위에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지 같은 작품을, 쓰레기 같은 작품을 그 큰 돈을 주고 지금 마지막 그 희망을 걸고 있는 희망적인 그런 상징이 되어야 하는 조형물을 원하는데 이런 고물 같은 작품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 곰리가 결국은 세워요. 여러 가지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외국에서 일단 계약을 하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곰리의 이 북부인 천사 이것 때문에 그 도시가 활성화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토록 미웠던 아마 지금은 이제 이 곰리에 이것을 철거한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대화할 거예요. 절대 반대.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소 특성성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라는 것에도 사실 약간의 한정은 있는 겁니다. 한정은 있다라는 거. 곰리의 다른 작품을 한번 보죠. Another Place라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해변가에서 작업이요. 여기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면 마음이 시커머집니다. 보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시관 작업이요. 주로 뭐 공공 작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치 작업도 많이 하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공미술이라는 게 도시환경 디자인을 위한 그런 미술인가, 그렇게 설치 전시된 미술인가, 그렇게만 파악한다면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일단 저는 뭐 수긍을 하고 가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파악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때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죠. 왜냐하면 공공미술도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미술까지 떼버릴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미술까지 떼버리면 그 문화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미술이라는 이름들을 붙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 디자인이 추구하는 공공성하고 이 도시환경 디자인이 추구하는 공공성하고 공공미술이 추구하는 공공성이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달라요. 근데 도시환경 디자인 측면에서 보자면 쓰레기가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은 도시환경 디자인 측면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공공미술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이걸 일치시키는 순간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은 미술관상에서 지금까지 많이 소외되었던 그런 대중을 위한 미술인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죠?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중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공공미술입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다면 이 공공미술의 좀 특성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냥 대중예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각은 대중예술에 더 가깝다는 거죠. 굳이 공공미술을 끌어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예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공미술은 대중예술인가? 공공미술은 곧 공공미술은 대중예술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이 바로 대중예술이다. 간단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공공미술은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미술이어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점에도 수긍할 지점은 있어요. 수긍할 지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모든 공공미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공공미술이 이렇게 된다면 그건 공공미술 아니에요. 빵빵미술입니다. 아니면 그 공공미술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공미술 중에도 난해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명한 작품 중에는 난해한 작품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작품보다는 난해한 작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인 공공미술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 소통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은 소통을 방해한다는 것. 이건 도식적이고 굉장히 선언적인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통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분과 제가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알고 이렇게 봐도 다 뻔하고 뭐 그러면 소통이 의외로 잘 안 돼요. 그냥 보니까 뭐 다 알겠는데요. 뭐 그래요?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봤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자꾸 봐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말은 뭐 어디 사세요? 약간 이 대상이 뭔가 낯설고 나에게 뭔가 좀 약간 어렵고 그러니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거죠. 데리다는 불통도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통하지 않는 것도 소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쉬운 게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의외로 안 돼요. 그래서 집안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밥 먹었니? 그 다음 끝. 그리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엘리트적인 것이 그러니까 오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낮으니까 이거 어려운 걸 이해 못하니까 내가 낮춰줄게.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오만한 거죠. 이거는 대중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수성을 함부로 재단한다는 겁니다. 예술적 감성이 실제로 어떠한지 사실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다, 미묘하거든요. 그리고 대중이 어떠한 공공미술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그것을 누가 감히 이렇게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공공미술과 대중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눈높이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눈높이는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적인 오만한 의식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미술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문제 이슈 이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기본적으로 90년대 초에 비판하고 나온 게 이때까지 공공미술이 장소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공공미술이 장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외칩니다. 그것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공공미술인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불리우죠. 뉴장르 파블릭 아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장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동체, 사회적 이슈 등에 주목하면서 소동 중심의 공공미술을 강조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공공미술은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둔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서의 미술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는 없는 게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미학적 특성만을 강조하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 미학적 특성이 무시되거나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 잡지 같은 경우에 공공미술 전문 잡지인데도요. 오히려 작가의 의도 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학적 부분에 빠뜨려지면 문화운동과 미술운동의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문화운동이죠. 그러면 왜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하는 물음이 이게 미술운동인지 문화운동인지 헷갈리는 것. 물론 이런 구분을 두지 말자. 그러면 굳이 저는 미술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화운동인 거. 이제 미술은 빠이빠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을 문화 프로젝트가 더 적절합니다. 왜 미술을 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야. 이제 지역, 공동체, 소통이고, 그 다음에 미학적 특성은 이제 그 옛날 낡은 거야. 버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다 바꿔버려야죠. 미술 문화 프로젝트,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을 문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쉬고 하나요? 아니면? 네. 그러면 우리 한 7분 정도 쉬면 되나요? 22분에 봬요. 네. 지금까지 우리 공공미술에 대한 어떤 주로 현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들에도 수긍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논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이 중에서 특히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공공성 개념이죠. 공공성 개념을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마스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버마스에 대한 논의보다는 하버마스의 공공성 개념에도 영향을 끼쳤던 한나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아주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나아렌트는 정치 철학자이죠. 정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또 사회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나아렌트가 특히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성 개념은 우리가 공공미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공공미술 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단에 프라이빗, 사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파블릭, 공적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미술을 늘 이 공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을 이렇게 나누고 공공미술은 이 공적 영역, 공공 영역에만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공공미술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아렌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미술이라고 했을 때 이 공공의 의미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의 어느 그 사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복잡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인간의 조건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나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나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마련했고 우리가 그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성이다라는 게 하나의 개념의 공공성 개념의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데요. 공공성은 사람들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 그것도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현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 이게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공공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성이 발생하는 것이 공공성은 어떤 문화관광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공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공공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렌트에 따라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공공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성이 타자의 인정 속에서 성취되는 것.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그냥 나야 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려면 혼자 집에 꽁꽁 있으면 나는 안 보이죠. 그건 공공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 혹은 나라고 하는 마음, 나라고 하는 주관이 늘 타자에 의해서 관찰되고 타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죠. 현존이라는 말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자가 있는 것 속에서 나의 주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는 곳이 공공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 안에만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 거리로 나와서 있는 나 비교해 보시면 집 안에 있는 나에서는 공공영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왔을 때는 공공영역이 발생한다는 게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해 나가는 거죠. 그 공공영역 속에서. 이런 것들은 사적 영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골방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 안에서는 내가 빨고 오고 춤을 출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타자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빨고 오고 막 춤추기는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공공영역에서 사적인 것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면 이제 경찰도 오고 막 이런 공공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영역이 상실될 때 가장 큰 문제지만 다양성과 차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주의만 존재한다는 거죠. 수능주의만 늘 따라다니는 것. 예를 들면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 두꺼운 책도 발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공공미술 그렇구나, 마을미술 프로젝트 좋아 그렇게만 했으면 공공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임무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이래서야 되겠나? 여기 내 세금도 들어가는데 뭐하냐? 그래야만 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도 살고 여러분들도 그게 진정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공공성은 사적 영역에 혹은 공적 영역 어느 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과 이 공공 영역이 교차되는 지점, 그 경계를 서로 넘나드는 이 지점 속에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할 때 이 사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배제해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삶에 나는 하나의 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사적인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특수의 개성을 이렇게 지워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공공성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한나렌트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가지는 억압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서로 넘나드는 그런 경계 속에서 그리고 그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적 발언으로서의 그런 공공미술에 대해서. 그래, 오늘날 현대미술이 공공성과 만났을 때 어떠한 발언을 하는가? 물론 미술은 소리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재현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리차드 세라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품이죠. 리차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 이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펼쳐보겠다는 거죠. 페이지로는 벌써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9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10페이지로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먼저 공공영역과 현대미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독일 철학자를 하면 미학자이자 철학자를 하면 소개합니다.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펼쳤고요. 제가 이렇게 사례로 독일 공공미술을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독일 공공미술에 대해서 아예 하나의 강좌가 있더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왕창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벨시 한 명만 끌고 왔어요. 어쨌든 벨시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먼저 오늘날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공공영역이 존재하는가? 벨시의 대답은 화끈합니다. 없다입니다. 공공영역은 기껏해봐야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공영역이라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 다음에 교통지역, 관청소시스 이런 것 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백화점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없죠. 백화점이죠. 어떻게 보자면 공공성과 상당히 멀리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영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미화이자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행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이 미화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하면 더 아름답게 살고, 이게 또 모호네요. 더 아름답게 소비하고, 더 아름답게 심지어 잠자고, 더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더 아름답게 공부하고, 더 아름답게 수강하고, 더 아름답게 걷고, 더 아름답게 먹고, 더 아름답게. 이게 미화에 미쳐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독일에서 왔을 때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웰빙입니다. 잘 존재하잖아요. 그죠? 웰빙이라는 말은. 더 잘. 근데 이게 굉장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살기 힘들거든요. 웰빙하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작년부터 또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힐링, 치유. 힐링. 그러니까 웰빙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저 자신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잘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막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병 주고 병을 줬으면 약이 필요하죠. 힐링.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벨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대미술의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영역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름다움에 미쳐가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미술이 해야 하는 과제가 뭔가? 벨시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미화되고 치장된 이 문화를 단절시키고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현대미술의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짝거리는데 미술이 참여해서 더 반짝거리게 만들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미술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뭔가 다른 과제가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치장과 미화로 번쩍거리는 백화점에 가면 미술이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더 아름답게 빛내서 미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벨시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하지만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이거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예쁘게 미화하는 데 기여하는 미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술의 과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방식으로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미술이라는 게 다른 선택이니까 미술은 낯선 것,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미술은 이러한 과제를 떠맡아야 한다. 미술은 아름답게 미화하려는 시도와 그러한 미화에 덧붙이는 것을 대립해야 하며 그것들을 중단시켜야 한다.
공공미술은 이름으로 날로 심해지는 미화의 경향, 즉 미화 시장의 경향에 개입해서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곧 미술에 담겨진 일장 과제이다라고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현대미술, 특히 공공미술은 이 아름다움에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지치고 힘든 아름다움에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공공영역의 유행처럼 포진한 미화를 보호하는 저항이 나에게는 필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낯선 것, 방해받는 것, 그리고 중단되는 것이 오늘날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의 필연적인 범주로 나에게는 여기지만 오직 이러한 미술만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고 미술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하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새벽에 이렇게 쓰레기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마을 미술 프로젝트 회원들이 있나요? 어쨌든 여기 참여하신 그 집 앞에다가 쓰레기통을 다 이렇게 넣어버려 놓는 거.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냥 짜증이 확 날 때, 와 이렇게 소리칠 때, 별시냐 현대 미술의 과제가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늘 아름답게 무한 이렇게 그걸 함으로써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늘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 정화된 것과 오염된 것. 그래서 더러운 것은 또 이렇게 범죄로 연결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이분법이 존재하거든요. 미술은 그런 이분법을 또한 깨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우리는 벨시의 예로 공공미술의 사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 중에 있는 한 예를 봅시다. 너무 많이 알려진 예이긴 하지만 세라의 리차드 세라, 그 당시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대표적인 후기 모더니즘의 조각가예요. 세라의 그 기울이즘, 필드 아크는 일반적으로 실패한 공공미술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 예로 많이 채택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라의 뉴욕 연방 플라자에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세워진 거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낯설고 답답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모하고 무너뜨리고 싶나요? 일단 딱 그래 보여요. 그죠? 그래서 80년대 설치한 거예요. 길기도 길어요. 36m. 그것도 살짝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더 똑바로 세운 것도 아니고 살짝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 이게 넘어질까봐. 어쨌든 81년도 작품이 설치된 이후 설치되자마자 철근 논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 지역 주변에 변호사들이 추측이 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청문회 열자,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갑니다. 열띤 공방전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9년도 3월에 이 작품이 철거가 됩니다. 리차드 세라 보고 처음에는 하여튼 타협안을 내는 거죠. 이거 다른데 옮겨서 설치해라. 이게 81년도입니다. 81년도가 장소 특정성이 강조될 때예요. 세라는 이 공간, 장소도 작품의 일부다. 이것도 다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옮기면 작품이 파괴되는 거다. 절대 안 돼. 그러면 강수를 둘 수밖에. 그래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작품이 철거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세라의 작품을 비판한 공청회에 의한 발언을 한 예만 들어보기로 합시다. 수많은 예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작가로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어떤 예술적 성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울여진 호는, 세라의 기울여진 호는 이 광장이 필요로 하는 기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은 분명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인데요. 좀 말을 좀 잘해야 되겠어. 이 기울여진 호는 우리에게 공허한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울여진 호는 이 공간을 종합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광장과 우리의 삶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설득당하는 거예요. 즐거워! 기울여진 호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 황량한 저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청회 발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인데 반론의 예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반론을 재개하셔야 돼서 이제 이 힘든 시간에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세라의 작품을 실패할 공공미술로 보는 몇몇 이유들, 뭐 여러 가지 더 이유들이 많습니다만 조금 더 요약하면 이 변호사의 말까지 포함해서 광장을 분할한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들이죠. 시각적인 불편함을 준다.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 공공미술 이게 작가냐? 세라는 사실 공공미술 작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공미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장소를 이용하니까요. 장소도 작품의 일부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많이 또 비판하는 제목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무시했다. 속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미학적 일방주의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라의 작품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이 세라의 이 기울어진 오가 실패한 공공미술이라는 그런 지적과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지금 저는 가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공미술은 사실 가치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있음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수긍할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적과 평가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우리가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는 핵심은 뭐냐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성과 차이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된 소통이면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성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그 공청회까지는 오케이예요. 그 세라의 작품을 두고 공청회가 나오고 변호사의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반론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지나치게 빨리 철거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대중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불편한 것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철거해버린다면 오히려 이 미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공공성, 그 다음에 공공영역에서 이거 하나를 지워주시고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질 미술의 가능성과 그 여파를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게 사실 세례 작품은 소통을 촉발시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한 예로 세라의 작품에 연막 플라자 이런 게 아니죠. 비슷한 작품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자주 갔던 제가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베를린 필하모니. 이 뒤에가 베를린 필하모니입니다. 혹시 가보시면 베를린 필하모니 앞에 이 리차드 세라의 작품이 있습니다. 도시계도 좀 흉물스럽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움이 안 해요. 이 사진은 좀 예쁘게 찍혔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갔을 때 안에는 막 찌린내 나고 오줌 뭐 술병 뭐 이렇게 쓰레기 좀 있고요. 옆에도 이거 막 그래피티가 막 낙서 같은 거 좀 지운 흔적입니다. 그리고 막 녹슬어 있고요. 그냥 강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면 이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잘 건물들이 아주 멋지고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니의 이 조형적인 건물하고 별로 안 맞아요. 직접 보시면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80년대에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뉴욕 연방 플라자에서 논란이 한참 있을 때 베를린에서 이걸 세운 겁니다. 적어도 제가 베를린에 있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뭐 이걸 철거하자, 뭐 여기에 대한 뭐 논란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겁니다. 불편하면 불편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요즘 그 남자 대학생들은 말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파시스트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쁘니까 용서해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파시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하겠다는 그게 얼마나 이게 파시스트이고 폭력적인 말인지를 전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쁜 것만 그러면 존재해야 하나요? 더 나아가서 적어도 공공미술은 사실 그러한 의식들을 깨버리는 것이 가야 합니다. 공공성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냥 있고 눈살이 찌푸리시면 그냥 짚은 대로 매일 저기 장모군이나 이런 사람, 장모군이고 저는 또 적어요. 저 제가 하실래요? 안 돼요. 공공미술은 그걸 피하자고 있는 게 공공미술이거든요. 그냥 제가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세라의 작품이 철거된 자리에는 그 작품만이 철거된 게 아닙니다.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소통의 계기와 그리고 공공성의 본래적인 의미 또한 상실이 됐다는 게 이게 아쉬운 거죠. 세라의 작품이 사라졌다, 그거 자체라기보다는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뜻의 이 공공성은 이 규정되고 이렇게 동일성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동일성이라는 건 이렇게 딱 기준이 있죠. 동일성이라는 건. 한 예로 프로크스테네스의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크스테네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자기 집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게 프로크스테네스의 침대죠. 그게 눕혀서 다리가 길면 어떻게 하나요? 짧아버립니다. 짧으면요, 넓리죠. 이게 동일성의 침대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문화 속에서는 이 침대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사회 문화 보면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잘리고 늘리고. 공공미술은 이런 동일성의 기초에서는 이런 침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나레트가 이야기하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런 다양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은, 적어도 미술의 영역에서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은 소통의 다양성입니다. 소통의 다양성. 사실 우리가 소통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소통 속에 소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다양성은 과정이 중시가 됩니다. 과정, 프로세스가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미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것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나요? 딱 이렇게 합의가 아니라 충돌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충돌과 갈등. 그러나 충돌과 갈등은 예술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충돌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소통의 계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충돌과 갈등이 없으면 가족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막 규정적인 고정으로 하면 서로 헤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조건들이 깨지니까요. 늘 이렇게 충돌과 갈등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거죠. 긴 과정이요.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충돌과 갈등, 짜증, 불평불만 이런 것들도 소통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충돌과 갈등을 불러올 요인이 있다고 그것을 간단하게 제거해버린다든지 치워버리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 결론입니다. 미술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영역이 있죠. 그러나 미술은 본래적으로 또한 사적인 영역,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이 바로 이러한 공공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공공미술의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공성과 자율성은 대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즉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공공미술에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립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이 양립 가능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립 가능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미술로 만들어가는 소통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고 더군다나 난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공공미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소통과 그 다음에 과정과 반성, 승차를 의미합니다. 승차를 통해서 그 작품의 긍정성은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부정성을 통해서 긍정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역설적인 결론인데요.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성은 전혀 공공적이지 않은 낯선 이질적인 형식도 담아내는 그러한 공공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의 공공성을 우리는 또 생각해봐야 하고 또 계속 논의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공공성의 의미와 이 공공성의 의미는 살짝 다르죠. 약간 이제 어떤 체계적이고 어떤 관료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혹은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성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공공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미술의 공공성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표현하고 재현하고 생각해보고 사람들과 함께 그 공공성의 의미를 만들어 가보는 것, 전혀 이질적인 공공성도 담아내는 그것이 바로 미술, 공공미술, 미술의 공공성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질문 받을게요. 어떤 질문이라셨습니까? 꼭 강의한 내용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약간 공공미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반영이고요. 혹은 제가 아까 강의에 대해서 나는 당신과 교대를 달리한다. 너무 멋지죠? 예. 저는 이제 공공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은 심리적이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감동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미술적인 걸 거의 다 결국은 원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거든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아서 작가 그런 정치인 오늘 괜찮지만 공공미술 작품으로서는 좀 약간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게 앤소니 곰의 국고의 증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치될 때 주민들이 실제로 제가 그냥 반대했다고 아니라 극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으로 세워지는 거고 주민들이 굉장히 멋진 기념 조형물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요. 그래서 이게 세워지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계약관계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앤소니 곰리의 이 작품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일어난 그 현상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존중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주민들의 그런 심리 안에 적합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는 게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선언적으로 딱 그렇게 규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논을 하되 물론 갈등과 충돌이 있겠죠. 충돌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또 일방주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 미술이라는 게 어차피 모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미술이 대중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또 편한 것이어야 한다는 건 사실 어쩌면 대중이 바라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도 한 대중이니까요. 친숙하고 익숙한 거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공공미술의 어떤 의의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딱 도식적으로, 규정적으로, 그 다음에 선언적으로 공공미술은 커뮤니티, 지역 주민, 공동체, 참여 이게 없으면 공공미술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공공미술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거죠. 대부분 돈 지원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잣대를 딱 하고서는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예.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사 요구에 맞춰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한 것들도 많던데. 그렇지 않나요? 예쁘게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 요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데모해야죠. 해체하라. 그 재밌겠죠. 그것도 공공미술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할게. 예, 좀 더 자연스럽게. 평소에 약간 뭐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성계천에 있는 스크린 작품이요. 아, 올덴버그의 스크린 네. 같은 네, 말씀하세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 장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예산 들였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네. 상징적인 장소에 외국 작가냐? 그러니까 올덴버그가. 근데 올덴버그가 사실 이게 오지는 않았을 때 여기 와서 다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작업실에서 이렇게 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거의 들어본 처음으로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면을 좀 괜찮은데요? 저도 그렇게 네. 사실 대신 생각 세종대왕상도 그거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처음으로 나쁘지 않은데 저 무슨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을 막상 이렇게 내뱉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다 이게- 너무 전면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올덴버그 스스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국의 그런 어떤 정서라든지 한국의 어떤 이 공간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물론 이게 굉장히 뭐랄까 나중에 변명처럼 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태극기를 음과 양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입구 부분이 있습니다. 입구 부분도 나름대로 서울의 그런 정서적인 것을 활용하고 그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이제 나중에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처음 제작을 할 때 과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의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내놓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간하고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확 바람서져 있고 이게 어쨌든 인공천이긴 하지만 인공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지금은 밑에서 찍어서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이 사진에서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한 요 정도쯤 됩니다. 밑에서 찍어서 높이 보이는데요. 크기도 그렇게 위압적이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공공미술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반면에 미안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김문혜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공간을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냥 상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는 이렇게
올덴버그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의 판단에 근데 저것도 공공미술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별거는 미술 공공미술의 출발이 기념 조형물에서 출발하는 것도 많거든요. 건축물 장식이라고도 옛날에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법도 이게 미술이라는 게 없고요. 다 장식품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러나 저기 김영원 선생님 보고 이걸 장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건 너무 김영원 선생님 어쨌든 홍대 조숙가의 명예 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의 가장 유명한 청학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김영훈 교수님의 창작품이 아니라 저거는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은 이렇게 해달라, 뭐 눈은 이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김영원 선생님 요구를 하셨 물론 많은 조수들이 만들었죠. 이렇게 힘냈자고 혼자 만드신 건 아니고요.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키보드 조각상의 조형성은 김영원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치장이라고 장식품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되게 답답한 게 예. 우리나라 게 단상이 높잖아요. 야, 여기 좀- 올려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덴버그 작품도 못가게 이렇게 쳐놨잖아요. 만지시는 게 그냥 물어러 가야 되잖아요. 공공미술은 아니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싸서 그런가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친근감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 공공미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료의 문제가 되겠죠. 이 재료 사실 이런 거 좀 만져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올덴버그의 그 재료는 접촉을 많이 하면 그 재료가 이렇게 조금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브론즈라든지 사실 돌로 만든 조형물 같은 경우는 만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공미술이 굉장히 뭐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냥 하다가 부서지고 사라지고 그것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그냥 막 무시드시는 작품들을 친근함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게 가격이네요. 장소 특수성에 대해서 하는데 예. 이 소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공간은 무리가 되지 않고 시각적인 모양 자체도 그렇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작품으로 인해서 해버리는 그 망치질하는 사람이 더 없더라고. 우리나라 서울을 대표하는 어떤 거대 조형물이지만 그 공공미술로서 사람이란 시민들에게 저런 작품이 당장에 존재할 수 있구나. 주목도 끌고 저 앞에서 그냥 미술에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도 눈길을 끌고 사진 찍자 그런 이제 장소를 제공하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장소적인 거기에 정성사가 밀집되어 있고 광화문 있고 그런 광장에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경직된 사고방식 좀 보이는 것 같은 굳이 이순신 장군도 높고 거대한 그런 불국의 영웅 그리고 또 세종대왕 그 아까 보여주신 영국의 그런 네 번째 자주 프로젝트 예, 트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광장. 유연한 어떤 포크 그런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 딱 경직성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는 그 시대적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김세준 쌤의 작품인데요. 그래도 김세준 쌤의 이순신 장군 조각상을 만들 때 그 시대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도 이제 뭐 일본풍이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공공미술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공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기되는 분위기의 문제를 봐서는 일단 뒤에 세종대왕이 없다고 보고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세종대왕상이 그게 또 그것도 이제 골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는 오히려 말해 김영원 선생님의 조각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친분이 있고요. 그러나 세종대왕
조형물이 가지는 공공미술적인 의미, 그 공간적인 의미,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걸 예를 들자면 제이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간의 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움직여도 공간이 엄청나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평범한 공간같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올렸는데 이 공간은 엄청나게 변해버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냥 편한 공간이었는데 이걸 살짝 기울이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이 공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공간이 가지는 구조들도 바뀌고요. 실제 미술이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조형적 관점에서 보자면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공간이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A와 B 이게 위치를 바꾼다는 그 관계가 확 뒤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압박감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다 칼을 하나 매달아서 이렇게 두면 그렇게 막 이 공간을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공리의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 좌대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고정된 공간이 아닌 거죠. 굉장히 다양한 그 퍼포먼스가 이 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이 수리할 때요. 예. 하얗게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놓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저 그때 너무 좋았고. 조인적 감각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고. 차라리 그렇게 느끼는 혹시나 뭐 그거 이제 아예 떼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수술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시민들이 올라와서 하면 트라팔같이 해석이 몸이 잡히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공공미술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앤서니 부분 이렇게 걸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그거 보면서 그거를 처음에는 거부감을 되게 느꼈는데 이거로 인해서 감각객도 많이 생기고 그것도 굉장히 부수적인 결과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거는 뭐 만져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된 거 보면은 외국에서 비싼 작가에 돈을 주고 들여오고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얘를 도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역으로 저는 사실 그런 그 외국 작가의 그 비싼 작품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좋은 작가들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면 유명해진다는 거는 순식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해놓고 역으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관람을 하면서 또 우리 작가들이 외국으로 또 수출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저는 사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뭐 타당한 취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덴버그의 스프링의 설치될 때 가장 큰 논란거리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조형적인 문제보다는 왜 국내에 좋은 작가들도 많은데 굳이 그 올덴버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다 올덴버그의 작품이 예시가는 주요 도시에는 올덴버그의 작품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 사실 작가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외국 작가를 왜 올덴버그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유를 대발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유의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는 거고 뭐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굳이 외국 작가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유명세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세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국내 작가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국내 작가 중에서 A, B, C, D, E, F, G 줄이 있는데 C를 선택했다. 논란이 없을 것 같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작가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복잡미묘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 그 새로 정보종합청사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내 작가를 공모를 해서 국내 작가의 작품들로만 새 정보종합청사에 지금 일부 그 전체 계획의 한 30% 정도 들어섰을 것 같은데요. 거의 100% 국내 작가입니다. 국내 작가 공모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긴 하죠. 생각해볼
지점인데, 그러나 국내 작가의 작품이 공공성이 있고 외국 작가의 작품에는 공공성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만지고 하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은 또 부수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그 작품을 두고 이야기되는 것이 소통의 핵심이지, 만지냐 못 만지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작품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또 반대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점에서 보자면 스프링은 우리 공공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그 계기가 된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또 작가 선정할 때 확실히 그 이후로 외국 작가 선정이 확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국내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폭넓어졌고요. 네. 네. 선생님, 그 공공미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양하고 그 붐이 뭐 때로는 약간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작품들이 뭐 작품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커뮤니티 아트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목을 끌거나 아니면은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뭐 많이 이렇게 뭐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훼손되거나 예. 아니면은 파손되면서 그 흉물로 전락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에 그 공공미술 자체가 흉물로 전락돼서 뭐 공예미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금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도 지금 5년 동안 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후관리, 공공미술 측면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그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그 수술을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 농담이고요. 예,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도 가장 비근한 예로 안양 공공 프로젝트가 아마 올해죠. 올해 그 프로젝트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작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미술에서 어떻게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에,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요즘 공공미술의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설치되고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유형무형적으로요. 유형무형적으로. 이게 이제 큰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재료의 문제 같은 곳에서도 벽화 그리기가 그 이전에 공공미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 벽화 그리기는 굉장히 축소된, 그 요즘은 잘 안 하죠. 벽화 그리기는 나중에 수선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 색상을 살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공공미술에서의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해 왔기 때문에, 계속 간과해 왔기 때문에, 예, 이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새로운 걸 하는 것만큼이나 돈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능한지 각각의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퍼포먼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 한 해 하고 때려치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일몰자라고 해서 그 작품의 그 유지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 중에 철원 월할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벽화가 정말 흉물적으로 변해서 저희가 그거를 아예 원상복귀를 하겠다, 아예 화이트로 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나서 그렇게 갔어요. 현장에 직접 갔는데,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저희가 저희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 노인분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았을 때, 미술가들이 봤을 때는 흉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적한 우리 마을에서는 정말 저 벽화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워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걸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조각가들 중에서도 어떤 조형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서 어떤 막 영구불변하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서의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반하며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것.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보건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그 자연스러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게 그 작가 중에 제가 한국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작가가 어떤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아마 그 달동네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가서 딱 보는 순간 프로젝트를 안 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 달동네 그 자체가 미술로 손대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받았고 참여. 최소한 뭐 조금 그냥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그냥 최대한 그 다음에 승부하는 대충 이렇게 슬라이드 팍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안 보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마디가 제 기억이 나죠. 탁 들어서는 순간 안 하고 싶은데 그 자체가 너무 그 삶의 향기가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자본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하나 또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저는 특히 조각가 같은 경우 프로젝트 참여해서 작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공공미술이 또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 공공미술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마을의 벽화 같은 경우에 칠해놓고, 저는 뭐 그 벽화가 요즘은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벽화 운동은 언제나 미술사에서 있어 왔고,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빗발해졌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냥 뭐 쉽게 칠해서 뭐 복원이라면 또 몰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걸 보고 우리 공공미술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들, 근데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1%고 지금은 0.7이죠. 일산만 가더라도 그 건물 앞에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옆에 쓰레기통 옆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왜냐하면 그 세우는 것만 의무지 그 건물주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형물로 만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파괴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법령적으로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미술 프로젝트도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적절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